네, 안녕하세요. 저는 AIX의 이민기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EMP 게임즈, 그다음에 펄어비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을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퍼블리싱 기업 모비딕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현재는 글로벌 에드테크 기업인 AIX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민기라고 합니다. 에드테크 개발자이자 퍼블리셔이자 마케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담당했던 제 크로스 전략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헤븐 번즈 레드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AIX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에드테크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ASO 솔루션이 ASO 인덱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일본 문화를 독특한 일본 문화를 접목시켜서 만든 그 매체 롱시피와 뽀이카츠라고 하는 일본의 리워드 상품을 결합한 매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연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빅게임 어플리케이션들을 일본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저희가 누적해온 다양한 경험들과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크리닝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 규모입니다. 아시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일본, 그다음 한국 순서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보다 iOS가 강세인 시장입니다. 때문에 iOS 위주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SNS 전략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트위터죠. 네, 트위터가 이제 6,700만 명이 사용하는 특수한 SNS로서 절반 이상이 활용하고 있고요. 게임과 서브컬처의 모든 활동은 X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리텐션 수치도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네, 30일 기준으로 6.4%, 북미나 APEC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로열티 높은 유저들이 일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유저의 로열티 대비 어느 정도 과금을 하느냐라고 해봤을 때 약 4명 중 1명은 과금을 매주 하는 습관성 유저입니다. 이렇게 타 국가 대비 일본만 보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평균 월 평균 플레이하는 게임 수는 이렇게 해서 10에서 12일 정도 플레이 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의 개수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장르 선호도는 역시 미소녀라든지 수입형 RPG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는 가장 궁금한 거, UA 전략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CPI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요, 한국 대비해서 약 10%에서 20%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금 정책이나 아니면은 로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방식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저희는 어떤 식으로 미디어 믹스를 하느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구글 베타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믹스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중 30% 저희 이제 누적된 데이터로 봤을 때 30% 정도는 일본의 로컬 매체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일본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깝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화가 유사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었던 것만큼의 실적을 볼 수 있다면 저희는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STP 전략 세우고 들어가죠. 저희가 STP 할 때 먼저 세그멘테이션 어느 쪽으로 많이 보냐면, 우리 게임 귀엽잖아, 카와이 하고요. 타겟팅, 오타쿠. 일본에서는 오타쿠를 타겟팅을 하면은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잘 과금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게임 재밌잖아, 모해 요소가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습한 상태에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근데 그 실상은 어떨까요? 저희가 일본 타겟으로 만든 다양한 게임들이 한국에서도 있고 글로벌에서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실적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동일하게 15억 원 정도 했던 캠페인의 사전 등록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50만 명 가까이 되었고요. 일본은 약 15만 명밖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도 각각 이제 팡팡 튀어오르던 이제 전략들이 적용될 때마다 한국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발생된 반면 일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회피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호프스테더의 공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점 만점, 120점 만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본은 92점, 한국보다 높았고 이제 북유럽이나 북미보다는 거의 2배 이상, 3배 이상, 거의 5배 이상 차이 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모바일 게임 유저들의 성향과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금 포인트를 제외하고 어떤 요소에서 몰입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컨텐츠 아니면은 밸런스,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몰입감, 스토리, 세계관 등 자기가 원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돼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도 비쌀 것 같아요. 네. 퍼즐 앤 드래곤, 페이트 그랜드 오더, 그 다음에 뭐였죠? 몬스터 스트라이크 등등이 벌써 10년 이상 왕좌를 지키고 있고요. 우마무스메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빠지지 않는 매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일본 게임만 그럴까요? 중국 게임은 더합니다. 네, 중국 게임이 왜 이렇게 강세냐라고 저희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ACG 세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나주의 갇혔던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구들이 이제 게임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의 게임 아니면은 비주얼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습된 애니메이션, 코믹, 게임에 대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본스러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저는 단 한 가지 만약에 제시하라고 하면은 저희 AIX가 글로벌 어느 나라든 일본에 진출할 때 꼭 하는 하나의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전략이고요. 바로 카노 모델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카노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카노 노리야키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가 만든 하나의 마케팅 이론입니다. 아니면 그로스 이론 아니면 생산에 관련된 이론인데요. 상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 특히 이제 표준화된 안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은 오류가 없거나 아니면 불량이 없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카노 노리야키는 그걸 넘어서 고객은 안정성에 만족하지 않는다. 즉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일본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3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 좀 이제 그로스적인 측면에서 좀 다듬어 보았습니다. 딜라이트, 그 다음에 퍼포먼스, 베이직 이 3개의 꼭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딜라이트, 퍼포먼스, 베이직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호텔을 예약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깨끗한 방, 깨끗한 화장실, 침구류, 여기서 가까운 위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부킹하지 않거나 클레임을 걸 겁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에서 갖고 있는 내용 이상의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예약했는데 넷플릭스가 무료더라. 그리고 다음날 조식이 무료더라.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로 다가오고 저희가 부킹을 하게 만드는 꼭지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딜라이트, 웰컴 와인, 감사 손편지, 무료 공항 픽업,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리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이걸 바로 딜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했을 때 딜라이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딜라이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픽업 없으면 저희가 호텔 예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있을 경우에는 기대하지 못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서비스로도 제공하기보다는 이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 이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또한 경쟁업체가 잘 베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걸 자기의 전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되면 딜라잇은 굉장히 평범해지고 퍼포먼스화돼서 베이직화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VTuber 전략이 있어요. 저희가 키즈나이라고 하는 2017년도에 있었던 VTuber 전략인데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VTuber가 공중파에도 나오고 지금은 어떤가요? 공중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 다음에 어느 채널에서도 저희는 VTuber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딜라이트했던 전략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베이직이 돼버린 겁니다. 저희 게임사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자를 VTuber로 만들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VTuber화 시켜서 인게임에 실장하거나 하는 딜라이트화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했을 때 저희는 일본 서비스에 있어서 딜라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릭터 귀엽잖아, 우리 게임 일본 성향이잖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 게임 시장에서 성공 어렵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서 들으면 딜라잇의 ROI는 기대감, 그 다음에 만족도, 그것을 가장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컬처 앤 그로스라는 주제에 맞게 총 3가지 문화를 짤막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굉장히 문화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감히 한국인이 일본 문화를 평가해라고 해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게임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게임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테마네와 혼내입니다. 일본 서비스 하면은 일본 유저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다테마의 혼내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저희 AX가 조사했었던 앙케이트에 따르면 언제 리뷰를 남기냐? 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두 개 다 있을 경우만 50%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워드크라우드로 분석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불만 있는 유저는 무슨 키워드를 많이 쓰고 긍정적인 리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거의 또는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네, 부정적 리뷰 3.2하짜리를 뜯어보니까 파란색 글씨가 부정적 리뷰고요. 리뷰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란색 글씨가 엄청난 칭찬입니다. 평점 1점짜리인데 칭찬을 막 써놨어요. 반면 긍정적 리뷰입니다. 긍정적 리뷰인데 파란색, 부정적인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점 이상인데 자기가 원하는 니즈를 어마어마하게 내뱉고 있죠. 저희는 어떻게 VUC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일본에서도 이제 케이오 대학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앱 평점 만족도에서 4.9점 이상 되는 유저의 고평가 유저죠. 46% 가까이가 이탈했다. 그것은 평점에 나온 그 목소리 그대로 믿지 마라 라는 얘기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뷰 분석을 할 때 타테마의 혼내를 잘 VOC 태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유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는 유저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단순히 평점이 높다더라, 나빴다더라 이런 걸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 카이와이입니다. 카이와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파, 저희가 탕수육 먹을 때 부먹파, 찍먹파 있듯이 일본도 카이와이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타겟을 나눌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헤비 유저, 아니면 미들 유저, 라이트 유저, 뭐 미소녀계, RPG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카이와이는 X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X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욕 캔슬 카이와이라고 일본에 존재합니다. 이제 공중파에 나올 정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목욕 캔슬,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드니까 목욕 안 하고 그냥 잘래. 이런 유저들을 모아놓은 집단입니다. 내가 더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 거죠. 이런 목욕 캔슬 카이와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이용했느냐? 바로 바디워시랑 샴푸 회사가 마케팅으로 이용했습니다. 단순히 뭐 당신은 뭐 매일 씻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카이와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난 피곤하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로써 유저는 이 물건을 하게 되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나 그리고 픽시브, 5채널
그다음에 앱스토어 리뷰 등을 통해서 저희는 카이아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카이아이는 다양한 게임 미디어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VTuber 콜라보레이션 단순히 숙제 방송이 아니라 뭐 인게임 캐릭터를 연동한 다양한 포즈, 그 다음에 VTuber라는 잡지를 통한 오프라인 발간, 그리고 제가 담당했었던 헤븐번즈 같은 경우에는 역할극이라고 하는 게 X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캐릭터가 돼서 이 캐릭터처럼 살아가는 건데요. 이런 역할극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뭐 150개 어카운트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신캐러가 나왔을 때 이 역할극 어카운트들이 홍보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모테나시입니다. 저희가 일본 여행 가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이런 너무 기쁜 친절함, 저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정말 방글방글 웃으면서 접객을 해주는데요. 이 오모테나시는 환대, 대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유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말하기 전에 해달라, 이런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갖고 하는 부분은 오모테나시 속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셀입니다. 네, 이 소프트셀은요, 반대 단어가 있겠죠? 바로 하드셀이라고 있는데요. 소프트셀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신뢰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고요. 반대로 하드셀은 다이렉트로 인스톨 해줘, 우리는 과금 캠페인 하니까 결제해줘, 가차 한정이야, 이런 부분에 강력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네, 하드셀에 가까운데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반다이 남코가 만든 독감바톨, 네, 일본에서 굉장히 핫하고 한국에서 핫했죠. 두 게임의 동일한 스크린샷 전략입니다. 왼쪽은 일본이고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작에 충실한 만화 컷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듯이 실제로 명장면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자, 3,000개 캐릭터 있으니까 가차해라 라는 느낌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셀은 일본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유저들이 기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벚꽃, 사쿠라라고 하죠. 일본은 벚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본은 벚꽃을 통해서 계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벚꽃을 통해서 봄이 왔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벚꽃 전략 어떻게 쓸까요? 게임, 빅게임 모두 가져와 봤을 때 포켓몬고 뿐만 아니라 뭐 스미코라든지 아니면 쿠킹마마 등 역시 봄이 되면 모두 벚꽃으로 아이콘을 갈아입습니다. 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인 코카콜라 역시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름이니까 뭐 수영복 캠페인하고 비키니 캠페인하고 뭐 이제 겨울이니까 뭐 크리스마스 캠페인하고 다 똑같이 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바로 퍼포먼스, 베이직 또는 퍼포먼스인 전략이고, 거기를 넘어선 델라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좀 더 감정적이고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키워드를 녹여내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유저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벚꽃 시즌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지났긴 했지만, 벚꽃 시즌 기준으로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핑크한 부분을 이제 톤앤 매너를 바꿨을 때 우리 다 준비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벚꽃 시즌은 졸업과 입학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뀌는 내용들은 이별, 시작, 그리고 설렘, 재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인앱 이벤트 역시 굉장히 샤방샤방하고, 그리고 뭔가 톤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핑크색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꽃이 흘러났다, 이게 아니라 피코마 보이시나요? 주인공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카노 전략을 저희는 과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묻으시지만, 저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실 때 많은 이제 대행사들이나 아니면 현지 지사들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RFP를 돌리실 때 이렇게 짜줘라고 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다시 더 모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대행사나 뭐 일본 마케터 분들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저를 분석을 하고, 경쟁사를 분석해서 뭐 스와트 분석, STP 분석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컨셉,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쭉 만들고, 오프라인, 온라인, 미디어 믹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랜을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카노 모델은
경쟁사 분석과 스와트 분석이 끝난, STP 분석이 끝난 그 다음에 저희 게임사의 마케터들이 직접 우리 게임의 딜라이트를 발굴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요. 솔직히 많은 그 질문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UA 매체를 돌렸을 때 어떤 매체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나요? 이 미디어는 어떻나요? 뭐 공략 사이트가 필수인가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성공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프로젝트, 이 게임이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국 게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 게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글로벌의 어떤 회사들이 다른 국가에 갔을 때 아마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 잊혀지고 있었던 부분,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AI도 굉장히 중요한 메인스트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특정 국가, 특정 리전을 타겟으로 만약에 성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는 항상 문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